셜록 홈즈, 빈집의 모험. 로널드 아디어 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황 아래 살해되어 온 런던을 들끓게 하고 사교계를 충격에 떨도록 몰아넣은 것은 1894년 봄의 일이었다. 경찰 수사 중에 드러난 사건의 내용은 이미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만 이 사건에서 범죄의 사실은 너무나 결정적인 증거가 뚜렷해서 그 모두를 거론할 필요가 없어 꽤 많은 부분에 공표가 금지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 비로소 그 사건을 참으로 이상한 것으로 만들었다고도 할 만한 미공표 부분의 발표가 나에게 허락되었다. 그것은 그것만으로도 확실히 흥미로운 사건이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 흥미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 뒤에 생긴 전혀 뜻하지 않은 속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그만큼 이 속편은 나의 모험적인 생애 중에 어느 사건보다 더 뜻밖이었고 경악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해보면 전율이 느껴지고 그 무렵 나의 마음을 적신 갑작스런 환희와 경이로움과 의혹 등의 감정이 생생하게 솟아오름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이제까지 자주 발표한 아주 색다른 인물의 사상과 행동에 관한 소편에 얼마쯤 흥미를 가져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건에 대한 지식의 전부를 지금까지 피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디 책망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당사자가 직접 금한 것이 아니라면 공표를 먼저 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겠지만 그 금지가 풀린 것이 겨우 지난달 3일이었음에도 별 도리가 없었다. 셜록 홈즈와 사귐이 나로 하여금 범죄에 대해 깊은 흥미를 갖도록 만들었고 그가 행방불명이 되고 나서도 세상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결코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이긴 했지만 그리고 별로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 문제 해결에 그의 수법을 응용해 본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이 로널드 아디어 경의 비극적인 사건만큼 마음이 끌리는 것도 없었다. 그것은 결국 한 사람 내지 몇 사람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배심원들의 편결로 끝났으나 조서를 읽어보고 셜록 홈즈의 죽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손실이었는지 새삼스레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이 사건에는 홈즈라면 반드시 흥미를 가지리라고 생각되는 점이 몇 가지 있으므로 만일 그가 살아있었다면 경찰은 큰 도움을 받았을 게 분명하다. 아니, 유럽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이 사립탐정의 훈련된 관찰과 재빠른 두뇌라면 경찰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환자의 집을 회진하면서 하루 종일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끝내 만족할 만한 설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좀 진부한 느낌이 있지만 법정의 심리 결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즈음 사실에 요점만 돌이켜보도록 하자. 로널드 아디어 경은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지사의 한 사람이었던 메이노드 백작의 둘째 아들로 때마침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귀국해 있었던 어머니와 누이 동생 힐더와 함께 그 무렵 파크레인 거리의 427번지에 살고 있었다. 로널드 청년은 교제하던 사람들도 엘리트들이었고 알려진 범위 안에서는 적도 없었으며 품행 또한 좋았다. 전에는 카스테아즈의 에디스 우들리 양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여러 달 전에 이미 파혼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깊은 감정의 응어리가 남았다고 생각될 만한 징후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후로 경의 일상생활은 잔잔했다.
또한 감정에 시달리는 일이 없는 성격이었으므로 제한된 범위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가볍게 만났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이한 생활을 하던 청년 귀족에게 뜻하지 않은 이상 야릇한 죽음이 찾아왔던 것이다. 1894년 3월 30일 밤 10시부터 11시 30분 사이의 일이었다. 로널드 아데어 경은 여느 때 트럼프 놀이를 즐겼지만 결코 자기를 위태롭게 할 만큼 큰 도박은 하지 않았다. 경은 호우두인과 가벤디시와 바가테레이 세 카드 클럽 회원으로 살해된 날은 저녁 식사 뒤 바가텔 클럽에서 휘스트의 승부를 세 번째 겨루고 있었다고 한다. 그날 오후에도 거기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함께 판을 벌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휘스트 판은 그다지 격렬하지 않았다. 로널드 경은 5파운드쯤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이상은 아니었다고 한다. 경은 상당한 재산가였으니만큼 5파운드쯤 잃었다고 해서 결코 어떻게 되지는 않으리라.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딘가의 클럽에서 카드를 손에 잡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언제나 따고 있었다. 조서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나기 2, 3주일 전에도 모란 대령과 편을 짜서 고드플리 밀러와 발모 오럴경을 상대로 하룻밤에 420파운드나 땄다. 이상이 법정에서 밝혀진 경이 살해되기 직전에 신변 정황이다. 살해되던 날 경은 밤 정각 10시에 돌아왔는데 어머니인 노부인과 누이 동생은 친척집에 가고 집에 없었다. 하녀의 증언에 의하면 경이 평소 거실로 삼고 있었던 3층의 정면 방에 들어가는 기척을 분명히 들었다고 한다. 그 방은 초저녁에 하녀가 난로에 불을 피웠는데 연기가 났으므로 창문을 열어두었다고 한다. 그것이 3월 30일 밤 정각 10시의 일이었다. 그리고 11시 20분에 노부인과 누이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3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고 한다. 돌아온 노부인은 아들에게 밤 인사를 하기 위해 아들 방으로 갔는데 안에서 열쇠가 채워져 있었고 두들겨도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힘껏 문을 두들기며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으므로 사람을 불러 억지로 문짝을 부수어 들어가 보았더니 애처롭게 경은 테이블 가까이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이다. 권총 탄환을 맞아 머리 부분이 보기에도 무참하게 박살나 있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흉기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10파운드 지폐 2장과 금은화를 합해서 17파운드 10실링의 돈이 저마다 액수가 다른 몇 개의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그 밖에 한 장의 종이 쪽지에 몇몇 클럽 친구들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숫자를 기입한 것이 얹혀져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경은 아마도 죽기 직전까지 카드에서 따고 잃은 돈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 사건은 얽히기만 할 뿐이었다. 첫째로 경은 무엇 때문에 방에 자물쇠를 안으로 채웠는지 그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가해자가 자물쇠를 채우고 창문으로 달아났을 수도 있지만 창문은 밖에서 높이가 적어도 6m는 되고 더구나 그 아래는 활짝 핀 사프란 꽃밭이었다. 꽃밭은 꽃도 땅도 전혀 어질런 데가 없고 또한 집과 길의 경계인 길다란 잔디밭에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안에서 새를 채운 것은 로널드 경 자신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경은 누구에게 살해되었는가? 창문으로 기어 올라가 방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그럼 창 너머로 쏘았다고 한다면 권총 한 방으로 그만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니 굉장한 솜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파크레이는 사람 왕래가 많은 거리이고 집에서부터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영업 마차의 대기 장소도 있었건만 누구 한 사람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니 어찌된 일일까. 그렇지만 엄연히 죽은 사람이 있고 총탄도 발견되었다. 끝이 연한 체질의 탄환이었던지 탄두가 버섯처럼 찌그러져 있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게 틀림없으리라. 로널드 아디어 경이 살해된 파크레인 사건의 실상은 대충 이와 같은데 경에게는 적이 없으며 게다가 또 방 안의 현금 및 그 밖의 귀중품에 손을 댄 흔적도 없는 데다 살해의 동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일은 더욱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나는 이 같은 사실들을 연신 떠올리며 온갖 사실에 들어맞을 듯한 합리적인 설명을 발견하고야 말겠다고 하루 종일 노력했다. 또 사건을 탐구할 때는 가장 취약한 점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언제나 홈즈가 말했던 것을 생각해내고 그 취약점은 어디일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저녁 때 어슬렁어슬렁 집을 나와 공원을 가로질러 6시에는 파크레인 옥스퍼드 거리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길에는 한 무리의 한가로운 사람들이 모여서서 모두들 어떤 집에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보러 온 집이었다. 색안경을 쓴 멀쑥한 사나이는 사복 형사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그는 둘레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사건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자랑스럽게 짓거려대고 있었다. 나는 옆으로 바짝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다. 관찰이 엉터리이고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곧 나는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순간 뒤에 섰던 늙어빠진 노인에게 부딪히고 노인이 안고 있던 대여섯 권의 책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황급히 책을 주워줄 때 언뜻 눈에 띄었던 것인데 나무 숭배의 기원이란 책이 한 권 있었다는 게 지금도 기억난다. 노인은 가련한 애서가로서 장사 속인지 도락인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에 파묻힌 이름도 없는 서적을 수집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실수를 정중히 사과했지만 노인에게 내가 부딪혀 떨어뜨린 책은 어지간히 귀중한 것이었던지 노인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말을 내뱉고는 획 몸을 돌려 가버렸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라 나는 노인의 굽은 허리와 흰 턱수염이 사람들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로널드 경이 살해되었다는 파크레인 427번지의 집을 조사해보아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낮은 담과 난간으로 길에서부터 칸막이가 되어 있었지만 담과 난간을 합치더라도 높이가 1.5m 이하이므로 들어가려고만 한다면 아주 쉽게 뜰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창문은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손을 대고 올라갈 만한 수도철관이나 물받이 홈통 따위도 없어서 아무리 날쌘 녀석이라도 그것을 기어 올라가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는 켄징턴의 집 쪽으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서재에 들어가 5분도 되지 않았는데 하녀가 와서 면회를 청하는 손님이 있다고 알렸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아까의 서적 수집 노인이었다. 시비 거는 됨직한 그 소중한 책을 오른쪽 옆구리에 끼고 흰털 사이로 교활해 보이는 쭈글쭈글한 얼굴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깜짝 놀라셨지요? 노인은 이상하게도 쉰 목소리였다. 나는 그렇다고 끄덕였다. 마음이 꺼림칙해서요.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이 집으로 들어가시길래 잠깐 친절한 신사를 찾아뵙고 조금 전에는 너무 쌀쌀맞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사과도 할 겸 책을 주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 들렀습주.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시죠?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걸요. 저 처치거리 모퉁이에 조그마한 책가게가 제 것인데 앞으로 잘 좀 부탁합니다. 언뜻 보기에 선생께서도 책을 모으고 계시는 것 같군요. 영국의 조류, 카터러스 시집, 신성전쟁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모두 진기한 것들이군요. 저 책꽂이 2단의 빈 곳은 앞으로 5권만 있으면 채워지겠습니다. 저것만으로는 좀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지적을 받고서 뒤에 책꽂이를 돌아다 보았다. 그리고 이내 얼굴을 다시 돌렸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셜록 홈즈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미소를 머금으며 서 있지 않겠는가. 나도 모르게 엉거주춤하며 몇 초 동안 멍하니 그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대로 까무러치고 말았던 모양이다. 어머니 뱃속으로 나온 뒤 처음이었다. 아마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으리라. 눈앞이 희미해졌다 싶었는데 정신이 들었을 때는 옷깃이 풀어져 있고 입술에는 브랜디에 찌르든 듯한 뒷맛이 남아있었다. 홈즈가 플라스크를 한 손에 들고 의자 위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왓슨, 정신이 들었군. 이거 정말 미안하네. 이렇게까지 감동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귀에 익은 홈즈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만 그의 팔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홈즈, 정말로 홈즈인가? 설마 자네가 살아있을 줄은. 대체 어떻게 그 무서운 심연에서 기어올라올 수가 있었나? 기다리게나. 지금 그 같은 딱딱한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겠나? 극적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쓸데없는 짓을 해서 자네를 완전히 놀라게 해주고 말았으니. 이제 괜찮아. 그것보다도 나는 내 눈을 의심하고 싶다네. 다른 사람도 아닌 자네가 이 서재에 나타나다니. 나는 다시 그의 팔을 만져보았다. 가늘지만 힘줄이 돋은 늠름한 그의 팔이 옷 아래로 느껴졌다. 역시 유령은 아니로군. 자네가 돌아오다니. 나는 미칠 듯이 기쁘다네. 아무튼 안개나. 그렇듯 무서운 벼랑에 떨어지고서도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게. 그는 내 앞에 앉자 아주 자연스럽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헌책방 주인 같은 초록색 브로코트는 여전히 입고 있었지만 분장이 사용된 흰 수염과 헌책은 탁자 위에 올려져 있었다. 홈즈는 예전보다 더 말라서 날렵하게 보였지만 독수리 같은 그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서 요즘 생활이 그리 건전치 못했음을 느끼게 했다. 발다리를 뻗을 수 있게 되어 한숨 돌려내 왓슨. 키가 큰 내가 몇 시간이나 계속 한 자나 몸을 어그리고 있었더만 웬만한 참을성으로 힘이 들더군.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정말은 오늘 밤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 있어서일세. 자네만 승낙한다면 또 함께 밤에 모험에 나서도 좋지만 모든 설명은 그 일이 끝나고 해도 괜찮겠지. 나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네. 설명은 지금 해주는 편이 좋겠는데 말이야. 그럼 오늘 밤 함께 일해주겠나? 하고 말고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자네가 말하는 대로 하겠어. 옛날과 똑같고. 출발하기까지는 식사를 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좋아, 설명하지. 벼락 밑에서 기어 올라오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았다네. 이유는 간단하지. 애당초 나는 그곳에서 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뭐?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그렇네. 떨어지지도 않았어. 내가 남긴 편지, 그것은 가짜야. 아무것도 아닐세. 하지만 확실히 내가 쓴 거야. 쓴 심정에도 거짓은 없네. 라인바위의 저 폭포에서 안전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좁다란 작은 길에서 죽은 몰리아티 교수가 으스스 기분 나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나의 생도
이것으로 끝장이라고 똑똑히 깨달았네. 그의 잿빛 눈을 바라보며 고집스러울 만큼 움직이지 않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지. 그러므로 나는 두 서너 마디 그와 말을 나누고 나중에 자네가 본 그 유서를 써 예의를 차릴 수 있는 허락을 받았던 것일세. 나는 그것을 등산 지팡이와 담배 케이스와 함께 그곳에 두고 비좁은 길을 걸어갔네. 몰리아티 교수는 바로 내 뒤를 따라왔지. 길이 막다른 데까지 걸어가서 나는 멈추었네. 몰리아티는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어. 무기를 꺼내는 대신 긴 두 팔을 쳐들며 나에게 덤벼들었네. 그는 자기의 아군이 다 되었음을 잘 알고 어떻게든지 나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일세. 우리는 맞붙은 채로 폭포수의 벼랑 위에서 뒤얽혀 싸우며 비틀거렸다네. 나는 유도를 조금 할 줄 알았기에 그때 꽤나 도움이 되었다네. 그래, 교묘하게 그의 팔을 빠져나왔지. 순간 몰리아티는 자세가 무너져 다리가 떨렸으므로 무서운 비명을 지르며 발을 껑충 띄어 호공을 움키고서 다시 고쳐 밟으려고 했지만 균형을 잃고서 밑으로 떨어졌네. 나는 곧 벼랑 가장자리를 내려다보았지. 아득한 아래로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혀 퉁겨지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속에 빠지는 것이 보이더군. 홈즈가 담배 연기 속에서 말하기 시작한 이 설명이 흥미로워서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내려갔을 뿐 돌아온 발자국이 없었던 것을 나는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이윽고 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이러한 까닭일세. 몰리아티가 떨어진 순간 나는 문득 생각이 났다네. 이것은 굉장한 행운의 찬스를 운명의 신이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은 결코 몰리아티 한 사람만이 아니다. 괴수의 죽음을 알고 나에 대한 복수의 염원을 더욱더 강하게 갖게 된 놈이 적어도 3사람은 있을 것이다. 3명 모두 피할 데 없이 위험한 인물이므로 그 가운데 누군가가 목적을 달성할 게 틀림없다. 그와 반대로 여기서 내가 죽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해두면 그들은 자연히 해방된 줄로만 알고서 날뛰기 시작할 것이 분명하다. 나쁜 짓을 시작하면 나는 머지않아 그놈의 덜미를 잡고 그제야 비로소 아직도 살아있다고 털어놓으면서 나서기로 하자. 인간의 두뇌 활동이란 참으로 재빠른 것일세. 나는 몰리아티가 라이엔바흐의 폭포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냈던 것이라네. 나는 일어나서 뒤쪽의 암벽을 조사해 보았네. 그때 일을 쓴 자네의 아름다운 문장은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재미있게 읽어보았네만 깎아지르는 벼랑이라고 쓴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닐세. 거기에는 발을 디딜 만한 작은 곳도 조금은 있었고 선반처럼 된 장소도 있었어. 그러나 높이는 꽤 높아서 기어 올라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하여 눅눅한 작은 길 쪽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되돌아가기가 불가능했지. 이러한 경우 흔히 하듯이 구두를 반대로 하여 신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발자국은 3사람 것이 되므로 금방 속임수임이 드러나고 만다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절벽을 오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네. 뒤에서는 폭포 소리가 무지무지하게 울려왔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 나는 결코 공상가는 아니지만 몰리아티의 목소리가 심연 속에서부터 불러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끝장이었지. 붙잡고 있는 풀의 뿌리가 뽑히거나 젖은 바위 모서리에 걸치고 있는 발이 미끄러진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아뿔싸하고 간담이 서늘해졌네. 그런데도 나는 버둥거리면서 마침내 너비 1.5m 남짓에 바위가 선반처럼 된 곳까지 다다랐네. 바위 전체가 부드러운 이끼로 덮여 있었지. 전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어서 편안하게 팔다리를 뻗고 있을 수 있는 곳이었다네. 자네들이 나타나서 내가 죽은 전후의 사정을 동정할 뿐
도무지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꼼짝 않고 거기 누워 있었네. 결국 자네들이 필연적이긴 하지만 전혀 틀린 결론에 이르러 호텔 쪽으로 철수해 갔으므로 나는 혼자 거기에 남겨졌네. 이것으로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싶었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 나는 아직도 놀라움이 사그라지질 않는 것. 그때 엄청나게 큰 바위가 위에서부터 굴러내려와 나의 옆을 스치고 작은 길에 부딪혀 둥겨지면서 벼랑으로부터 폭포수 아래로 떨어졌네. 처음에 나는 바위가 자연히 무너져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네. 그러나 힐끗 올려다 보았더니 저물어가는 어스름한 하늘을 배경으로 사람의 머리가 보이고 또다시 큰 바위가 떨어져 내가 있는 선반 가장자리로부터 한자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맞는 게 아닌가. 나는 곧 그 의미를 깨달았다네. 몰리아티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일세. 패거리가, 그 패거리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놈인가는 힐끗 보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 그 패거리가 몰리아티가 나에게 덤벼드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세. 멀리서부터 나에게 들키지 않도록. 몰리아티가 죽고 나만 살았다는 걸 목격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하여 기회를 엿보며 우회하여 내가 있는 절벽 위에 나타나 몰리아티의 실패를 자기의 손으로 만회하고자 했던 것일세. 이만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네. 위를 보니까 또 저 무서운 얼굴이 내려다보고 있지 않겠는가. 또 바위가 떨어질 것 같았으므로 나는 급히 아래의 작은 길로 기어 내려가기로 했네. 침착하게 요요히 내려갔다고 거짓말은 않겠네. 내려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백갑절은 힘이 들었네. 위험하다는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 선반에 간신히 매달렸을 때 세 번째 바위가 떨어져 왔던 걸세. 도중에 손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지만 천운이라고 할까.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살같이 여기저기 벗겨져 피는 났지만 작은 길에 내릴 수가 있었네. 그리하여 캄캄한 산속을 16km나 도망쳐 일주일 뒤에는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 다다랐네. 물론 온 세계의 누구 한 사람, 그런 일을 알고 있는 자가 있을 까닭이 없지. 나는 한 사람에게만 사정을 털어놓았네. 마이크로프트 형님일세. 자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세상으로부터 죽었다고 여겨지는 일은 절대로 중요했네. 게다가 자네에게 알린다면 나의 조난당한 이야기를 그토록 생생하고 박력 있게 쓸 수 없었을 테니 말이야. 자네라는 사람은 말이야. 그로부터 3년 나는 자네에게 편지를 쓰려고 마음먹고 몇 번이나 펜을 잡았는지 모르네만 그때마다 그만두기로 했었던 것은 나에 대한 친애의 정이 자네로 하여금 이 비밀을 폭로하는 경솔을 저지르게 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일세. 같은 이유로 오늘 자네가 나의 책을 떨어뜨리게 했을 때에도 급히 자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인데 나는 위험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만일 자네가 떠들든가 하면 나라는 게 발각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유감스러운 일이 될 뻔했던 것일세. 마이크로프트 형님에게는 돈이 필요해서 부득이 무엇이고 털어놓았네. 한편 런던의 사건 경과는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못 되었지. 재판 결과 몰리아티 일당 중에서 가장 위험한 그 두 사람, 그들이 가장 집념이 강한 나의 적인데 무죄로 풀려났네. 그러므로 나는 2년 동안 티베트에 갔다 왔네. 그동안 라사에도 가서 라마교의 우두머리와 재미있게 며칠을 보낸 일이 있어. 지겔손이라는 노르웨이인의 비범한 탐험기를 자네도 읽었는지 모르겠네만. 그것이 자네 친구의 리포트라고는 설마 눈치채지 못했을 테지. 그리고 나는 페르시아를 지나 메카를 잠깐 기웃거리고 이집트의 하르툼에서 회교왕도 방문했는데 그 같은 것들은 외무성에 보고서를 제출했네. 프랑스에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남프랑스 몽펠리에의 한 연구소에서
콜타르 유도체의 연구를 했는데 몇 개월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고 런던에는 적이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았으므로 귀국하리라 마음먹고 있는 참인데 이번에 바크레인 사건이 터졌네. 이것은 사건 그 자체에 마음이 끌린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한 종류의 기회를 얻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으므로 급히 돌아왔지. 런던에 도착하자 우선 베이커 거리의 옛집을 직접 찾아가서 하숙집 아주머니 허드슨 부인을 까무러칠 만큼 놀라게 해주었네. 옛 보금자리는 마이크로프트 형님의 수고로 서류 따위도 고스란히 그 전과 같이 보존되어 있더군. 그리하여 오늘 오후 2시에는 옛 추억이 그리운 그 방에 늘 앉았던 발걸이 의자에 앉아보았는데 친구 왔으니 옛날처럼 낯익은 의자에 앉아있지 않은 것은 무척 아쉬웠네. 이상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 홈즈가 실종된 지 3년째인 4월 어느 초저녁에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2번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키가 크고 여인 몸과 여전히 머리가 좋고 날렵하며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본인을 내 눈으로 똑똑해 보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의 고독한 비애에 대해서는 얼마쯤 들어서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의 동정은 말보다는 오히려 태도에 잘 나타나 있었다. 슬프면은 일이 가장 좋은 약일세. 오늘 밤 둘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네. 이것이 성공한다면 한 사나이가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었던 의의가 발견되는 셈이지. 좀 더 자세한 것을 들려달라고 부탁해 보았지만 홈즈는 응해주지 않았다. 아침이 되면 모든 걸 알게 될 걸세. 그보다도 3년 동안 쌓인 이야기가 있네. 9시 반이 되면 놀라운 빈집으로 모험의 길을 떠날 테니 그때까지는 쌓인 이야기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윽고 시간이 되자 나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주머니에는 권총, 가슴에는 울렁거리는 기대를 품고서 홈즈와 나란히 이륜 마차에 올랐다. 홈즈는 냉랭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가까이 하기에 어려웠다. 그는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으로 그 얼굴을 살펴보았더니 눈썹을 모으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서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었다. 범죄 도시 런던의 암흑 정글에서 어떠한 맹수를 사냥하려는 것인지 나로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뛰어난 사냥꾼의 태도로 보아 오늘 밤의 모험이 결코 쉽지 않은 중대한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고행자적인 그 어두운 얼굴에 때때로 떠올리는 씁쓸해한 미소가 오늘 밤의 수사에 있어 좋은 조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처음에 나는 베이커 거리에 그의 집으로 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홈즈는 카벤디시 광장에서 마차를 세웠다. 그는 마차에서 내릴 때 주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걷기 시작하고 나서도 모퉁이에 이를 적마다 뒤를 따라올 차가 없는가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었다. 걷는 길 또한 예사롭지가 않았다. 홈즈가 런던 시내의 골목길에 환하다는 건 참으로 놀라울 정도였다. 이날 밤도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나 같은 것은 있는지조차 몰랐던 마구간 사이를 빠져나가 재빨리 걸었으며 낡고 음침한 집들이 늘어선 작은 거리로 나섰다 싶었는데 이내 맨체스터 거리로 브랜드포드 거리로 나섰다. 그는 또 재빨리 좁은 통로를 뛰어들어 나무 문을 열고 인기척이 없는 뒷돌로 들어가더니 열쇠를 꺼내어 어떤 집의 뒷문을 열었으며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자 급히 닫았다. 안은 캄캄했지만 빈집이라는 것만은 곧 알 수가 있었다. 바닥은 두꺼운 널빤지뿐이었는데 깔개도 없어 구두가 쿵쿵 울렸다. 손을 뻗쳐보았더니 벽에 닿았다. 종이가 리본처럼 몇 개 매달려 있는 모양이다. 홈즈의 마르고 차가운 손이 나의 손목을 잡고
긴 복도 안쪽으로 마구 끌고 갔다. 문 위쪽의 난간 창문에 아주 희미한 빛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자 곧 홈즈는 거기서 벼랑간 오른쪽으로 꼬부라져 네모지고 커다란 빈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내 귀퉁이는 캄캄하지만 한가운데만은 길에서부터 드리워지는 불빛으로 어렴풋하나마 물체가 보였다. 그렇다고는 하나 근처에 가로등이 없고 창문은 먼지투성이로 흐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서로의 모습을 알아볼 정도에 진하지 않았다. 홈즈는 나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귀에 입을 대고서 속삭였다. 여기가 어딘지 아나? 베이커 거리가 아닌가? 맞았네. 여긴 camden 하우스라네. 왜 우리들의 집 바로 맞은쪽에 있었지 않나? 그런데 어째서 이런 곳에 왔지? 그 아름다운 건물이 여기서라면 매우 잘 보이기 때문일세. 미안하지만 왓슨, 좀 더 창문 옆으로 다가서게.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일세. 우리들 추억의 방을 올려다보게. 언제나 우리들의 모험의 출발점이 된 그 방을 말일세. 3년쯤 비워둔 동안에 나는 자네를 놀라게 하는 힘을 도무지 잃고 만 것일까? 나는 살며시 창문에 다가서서 그리운 방을 올려다보았다. 그 찰나 앗 하고 외치고서 숨을 삼켰다. 커튼은 내려져 있지만 방 안은 한낮처럼 밝았는데 그 커튼에 남자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의자에 앉아 완전한 옆 얼굴은 아니지만 비스듬히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는 그 머리에 갸웃하는 모양이며 그 날카로운 얼굴 생김은 완전한 홈즈의 재생이었다. 너무나도 놀라워 나는 그만 손을 뻗쳐서 거기에 진짜 홈즈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을 정도였다. 홈즈는 소리를 내지 않고 배를 움켜잡고 웃어댔다. 어떤가? 이거 놀랍군. 참으로 이상해. 세월도 습관도 어쩐지 나의 재능을 못 이기게 하는 힘은 없었던 모양일세. 이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갖는 환희와 자랑과도 비슷한 울림이 깃들여 있음을 나는 느꼈다. 어떤가? 나 이상으로 홈즈를 꼭 닮았지? 나는 영락없이 자네인 줄로만 알았네. 제작의 명예는 글루노블의 오스키 뮤니에의 것일세. 그는 원형만으로 며칠을 소비하고 있네. 밀랍으로 만든 반신상이야. 나머지 공작은 오늘 저 집에 갔을 때 해두고 왔네. 그런데 자네는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건가? 그것은 말일세. 어떤 인물에 대해서 내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하고 싶은 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네. 그러면 자네는 저 방이 감시받고 있다는 말인가? 확실히 그렇다네. 누구일까? 해묵은 일이지. 그자들의 괴수는 라이엔바흐의 복부 아래 가라앉아 있어. 그들만은 내가 살아있음을 알고 있는 걸세. 머자나 내가 저 방으로 돌아오리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쉴 새 없이 계속 감시를 받아왔던 것인데 오늘 아침 나는 돌아온 것을 들키고 말았네. 어떻게 그걸 알지? 창문에서 흘끗 망보는 모습을 보았다네. 그놈은 바커라고 하는데 대단한 놈은 못돼. 목을 재고 노상강도를 하는 게 일이라서 입에 넣고 부는 피리의 명수인데 이런 사나이는 문제도 되지 않아. 하지만 배우의 한 명, 얕볼 수 없는 강적이 있어. 몰리아트의 친구로 라이엔바흐에서 절벽 위로부터 바위를 떨어뜨려 보낸 녀석인데 온 런던에서도 가장 간지에 뛰어난 가공할 만한 인물 가운데 하나야. 이놈이 오늘 밤 나의 뒤를 밟아왔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쪽이 노리고 있다고는 꿈에도 모를 테지. 홈즈의 계획은 차츰 이해되었다. 이 안성맞춤인 은신장소는 주객을 바꾸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
감시자가 감시되고 추적자가 반대로 추적되기 이르렀다. 저 위쪽 창문의 앙상한 그림자는 미끼로서 우리들은 사냥꾼인 것이다. 우리들은 말없이 캄캄한 어둠 속에 서서 창문 밖을 급한 걸음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지그시 지켜보고 있었다. 홈즈는 거의 꼼짝도 하지 않았으나 단단히 긴장하여 눈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으슬으슬 춥고 날씨가 궂은 밤이었다. 거리에 바람이 불어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옷깃을 세우고 머플러로 목을 감싸고서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다. 그 중에서 나는 한두 번 같은 사람을 본 듯 싶었다. 그러다가 조금 떨어진 집의 현관 출입구에 바람을 피하듯이 서 있는 두 명의 사나이를 보았으므로 홈즈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지만 그는 조바심이 나는 듯한 목소리를 냈을 뿐 여전히 거리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몇 번이고 발을 움직여 손끝으로 빠르게 벽을 두들기는 것이 조금 염려가 되기 시작했던 모양이다. 계획이 마음먹은 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초조해진 것이다. 그러는 사이 12시 가까이 되자 얼마쯤 사람의 왕래가 적어졌다. 그는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의 동요 때문에 방 안을 서성거렸다. 나는 말을 걸려고 하다가 문득 건너편에 밝은 창문을 올려다보는 찰나 다시금 심하게 놀랐다. 나는 홈즈의 팔에 손을 걸치고 위쪽 창문을 가리켰다. 이봐, 저 그림자가 움직였어. 창문에 비친 홈즈의 그림자는 이미 옆 얼굴이 아니라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움직였을 테지. 그의 무뚝뚝함이랄까. 자기보다도 지능이 낮은 자를 대할 때의 성급한 기질은 3년이 지나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언뜻 보아도 인형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유럽에서 손꼽히는 간사한 지혜를 가진 자들을 속일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기라도 하다는 건가. 벌써 여기에 온 지 3시간이 지났지만 허드슨 부인이 8번이나 저 반신상을 움직여주고 있네. 15분마다 한 번씩 말이야. 부인은 등불의 맞은 쪽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창문에 그림자가 비치는 일은 없어. 홈즈는 무언가에 놀라서 벼랑간 숨을 삼켰다. 예사스럽지 않은 긴장으로 온몸을 굳히고 목을 앞으로 내미는 것을 나는 어스름 속에서 보았다. 아까 그 두 명은 현관 출입구에 웅크리기라도 했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길도 어둡기만 할 뿐 아무 일도 없고 다만 맞은 쪽 창문만이 노란 빛깔 속에 검게 홈즈의 실루엣을 떠올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자 더 없는 정적 속에서 나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홈즈가 심한 흥분을 숨기려고 낸 것이었다. 갑자기 그는 구석진 어둠 속으로 나를 끌어들이고서 소리를 내지 말라며 손가락을 나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 그 손가락은 떨고 있었다. 홈즈가 이처럼 흥분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하지만 어두운 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만 바람이 불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나도 홈즈의 날카로운 감각이 재빨리 감지하고 있었던 것을 겨우 귓결에 들었다. 나직하고 은밀한 소리가 나고 있다. 다만 그것은 앞쪽인 베이커 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숨어있는 집의 뒷문 쪽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문이 열리고 또 닫혀졌다. 그리고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로 다가왔다. 살며시 걷는 걸음걸이지만 괴기한 빈집 속이므로 크게 울렸다. 홈즈가 벽에 기대어 몸을 웅크렸으므로 나도 권총을 단단히 움켜잡고 그대로 따라했다. 어둠 속을 지그시 지켜보고 있으려니까 이윽고 열어 젖혀진 입구에 사람의 모습이 검게 나타났다. 잠시 거기에 서 있었지만 몸을 구부리듯이 하고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들로부터 2미터 반쯤 되는 곳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덤벼든다면 상대를 해줄 작정으로 자세를 취했지만 상대편이 우리들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우리들의 바로 옆을 지나서 창문에 다가가더니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것을 12cm쯤 열었다. 자세를 낮추고 창문이 열린 곳까지 머리를 내렸으므로 거리로부터 들어오는 광선이 더럽혀진 유리 너머로 그의 얼굴을 직접 비추었다. 이 사나이도 흥분으로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두 눈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은 꿈틀꿈틀 경련하고 있었다. 꽤 나이가 들었으며 코가 가늘고 오뚝하며 이마가 벗어졌는데 코 밑에 반백인 굵은 수염이 나 있었다. 오페라 모자를 뒤로 젖혀 쓰고 앞을 벌린 외투 속으로부터는 파티용 셔츠가 희게 보였다. 거무중충하고 마른 그 얼굴에는 잔인해 보이는 주름살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 사나이는 지팡이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래에 내려놓을 때 쇳소리가 났다.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부피가 큰 것을 꺼내더니 줄곧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스프링이나 볼트라도 들어맞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이윽고 작업이 끝난 모양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무릎을 꿇고 온 몸에 무게를 지렛대 같은 것에 걸고 힘을 주어 비벼대는 듯한 소리를 연속적으로 내고 있었다. 이 작업도 짤깍하는 큰 소리와 더불어 끝난 모양이었다. 이어서 이 사나이는 몸을 일으켰다. 보니까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기묘한 모양의 개머리를 가진 일종의 장총이었다. 총열을 열어 무언가 채우자 그걸 닫고 나서 다시 몸을 웅크리더니 열린 창문 틀에 총열을 걸쳤다. 그리고 굵은 수염을 총대에 붙이며 조준을 해보고서 만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총대를 어깨에 대고 조준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노리고 있는 것은 예의 밝은 창문에 보이는 홈즈의 검은 그림자였던 것이다. 그는 잠시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이윽고 방아쇠를 당긴 것이리라. 쉭하는 높은 소리에 이어서 유리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홈즈는 맹호와 같은 기세로 그 사나이 뒤에서 덮쳐 엎어진 자세로 바닥에 매다 붙였으나 상대는 곧 뛰어 일어나서 무서운 기세로 홈즈의 목을 움켜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재빨리 권총의 개머리로 그 사나이의 머리를 한 대 퍽 하고 후려쳤으므로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내가 재빨리 괴한을 덮어 누르자 홈즈는 날카롭게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러자 거리를 달려오는 구두 소리가 나고 2명의 제복 경찰관과 한 사람의 사복 경찰관이 현관으로 뛰어들어왔다. 레스트레이드 씨지요. 비공식적인 조력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미국에 빠진 살인사건이 1년에 3건이나 되면 곤란하겠지요. 레스트레이드 씨. 그렇지만 모울지 사건은 여느 때와는 달리 뭐랄까. 그렇지. 꽤 멋지더군요. 우리들은 모두 일어섰다. 괴한은 건장한 경관에게 양쪽으로 붙잡혀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밖에는 벌써 구경꾼들이 모여든 모양이다. 홈즈는 창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레스트레이드가 초를 2자로 내놓았고 경찰관이 각등에 덮개를 벗겼으므로 우리들은 비로소 괴한의 얼굴을 잘 볼 수가 있었다. 이쪽으로 향한 그 얼굴은 매우 남자다워 보였는데 놀랄 만큼 흉악한 상이었다. 학자와 같은 넓은 이마와 오색가다운 커다란 턱을 가진 이 사나이는 선에도 악에도 큰 능력을 발휘할 게 틀림없어 보였다. 하지만 냉소적으로 늘어뜨린 눈꺼풀 속에 잔인한 푸른 눈과 무섭게 공격적인 코며 위협적인 깊은 주름이 새겨진 그 이마를 본다면 어느 누구라도 거기에 좋아의 신이
솔직한 위험 신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는 우리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증오와 경탄이 비슷하게 섞인 표정으로 홈즈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악마, 이 건방진 악마 같으니. 그는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대령님. 홈즈는 구겨진 칼날을 고쳐주면서 말을 이었다. 나그네 길의 끝은 애인과의 만남이라고 옛날 연극의 대사에 있지만 얼마 동안 통 뵙지를 못했었군요. 라이엔바흐 폭포수 위의 절벽 중간에서 만나고 여러 가지 배려를 받은 뒤가 아닙니까? 뭐라고 말을 하든 대령이라고 불린 사나이는 마치 정신 기능이 멈춘 사람처럼 멍하니 홈즈의 얼굴을 쏘아본 채 이 교활한 악마놈 같으니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아직 여러분에게는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이 신사는 세바스찬 모란 대령으로서 한때는 우리 대영제국 인도군의 명예로운 장교였으며 또한 맹수 사냥에 있어 우리 동방제국이 낳은 최대의 명수였죠. 그렇지요, 대령. 호랑이 사냥으로서는 아직도 당신의 기록을 깬 자가 없겠지요. 그런데도 아직 이 광포한 노인은 아무 말도 않고 다만 지그시 홈즈의 얼굴을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로서는 그 매서운 눈빛과 뻣뻣한 수염을 보고 있노라니 이 노인 자신이 호랑이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듯 노련한 사냥꾼이 간단한 속임수에 걸리다니 오히려 이상하기만 하군요. 당신도 해본 적이 있겠지만 나무 아래에 새끼 양을 붙들어맨 뒤 총을 가지고 나무 위에 숨어서 먹이에 이끌려 호랑이가 오는 것을 기다린 기억이 있겠죠. 이 빈집이 나무이고 당신이 호랑이라고나 할까. 물론 호랑이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가정은 어떨까 싶군요. 잘못 쏘았을 경우에 대비하여 아마 당신도 예비총을 준비하셨을 테지요. 이것이 하고 홈즈는 빙그르르 우리들 쪽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다. 나의 예비총이요. 그 호랑이 잡이와 서로 들어맞고 있지요. 모란 대령은 이때 녹이 띈 목소리와 함께 무시무시한 기세로 홈즈에게 덤벼들려고 했지만 곧 양쪽의 경찰관에게 가로막히고 말았다. 성난 모습은 보기에도 무섭기만 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한 가지 좀 뜻밖이라서 놀랐어. 이 빈집의 이 안성맞춤인 창문을 당신 자신이 이용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지요. 당신은 길에서 감행하리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므로 밖에는 레스트레이드 씨와 유능한 부하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 밖의 점은 모두 예상한 대로였어. 모란 대령은 레스트레이드 쪽으로 향하여 거칠게 항의했다. 당신은 나를 체포할 정당한 이유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사나이의 한없는 비웃음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소. 정당한 법의 손으로 체포한 것이라면 모두 법이 정한 대로 행해주길 바라오. 하기야 그것은 지당한 이야기죠. 그럼 홈즈씨 데리고 가겠습니다만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홈즈는 떨어져 있는 모란 대령에 강력한 공기총을 주워 올려 구조를 살피고 있다가 말했다. 경탄할 만한 무기요. 총소리가 안 날 뿐 아니라 아주 강력하여 견줄 만한 게 없는 듯하오. 죽은 몰리아티 교수의 주문으로 이것을 만든 독일의 장림 기계 기사 폰 헤르데는 나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 총의 실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물을 손에 잡아보기는 오늘이 처음이요. 레스트레이드 씨. 그럼 이 총을 확실히 맡기겠습니다. 총알도 말입니다. 부디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아직도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레스트레이드는 모두와 함께 문 쪽으로 가려다가 물었다. 대령을 무슨 용의자로서 데리고 갈 작정인지 그것을 들어두고 싶군요. 그거야 물론 셜록 홈즈 살해 미수죄이지요. 그것은 좋지 않소. 나는 이 사건의 일체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범인 체포의 영예는 당신에게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당신의 활약 때문이었으니까요. 언제나 교묘하고도 대담한 활동으로 정통으로 관역을 마친 것입니다. 관역을?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찰이 온님을 기울였음에도 아직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범인. 지난달 31일에 파크레인 427번지 앞쪽 3층에 열어젖혀진 창문 너머로 공기총에 덤덤탄으로 로널드 아디어 경을 사살한 범인 세바스찬 모란 대령을 말이지요. 이것이 이 사나이의 진짜 죄명입니다. 그럼 왓슨, 유리창이 깨져서 찬바람은 들어올 테지만 참고 내 방에서 30분쯤 담배라도 피우고 가지 않겠나? 무엇인가 도움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옛날 방은 마이크로프트의 관리와 허드슨 부인의 보살핌으로 전과 조금도 달라진 데가 없었다. 방 안은 지나칠 만큼 깨끗했고 일상용품이며 가구 등이 모두 저마다의 장소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쪽 구성에 화학 실험 장소도 있고 산으로 더럽혀진 송판 실험대도 있으며 선반 위에는 가공할 만한 스크랩장이며 참고서 나부랭이가 널려 있었다. 이것은 런던 시민 중에서도 불태워버리고 싶어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표류, 바이올린 케이스, 파이프 거리, 페르시아의 슬리퍼, 그 속에 담배가 들어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첫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방 안에는 2명의 인물이 있었다. 한 사람은 허드슨 부인으로 우리들을 보더니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었다. 또 하나는 오늘 밤의 모험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기묘한 등신대의 인형이었다. 정말 홈즈와 똑같았다. 조금도 다른 데가 없는 솜씨의 밀랍상이다. 그것에 홈즈의 가운을 입히고 조그마한 각대 위에 앉혀놓았기 때문에 밖에서 그 그림자를 보고 속은 것도 무리가 아니리라. 주의사항은 빠짐없이 지켜주셨을 테죠, 허드슨 부인.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 걸음으로 했지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솜씨였어요. 그런데 어디에 총알이 맞았습니까? 훌륭한 상을 망쳐놓고 말았어요. 머리를 꿰뚫고 벽에 맞아 양탄자 위에 떨어졌죠. 여기에 주워두었습니다만 이렇게 끝이 납작해버렸어요. 홈즈는 그것을 받아 나에게 보이면서 말했다. 보게나 장총의 덤덤탄이라네. 천재적이지 않은가? 이것을 설마 공기총으로 쏘았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테니까 말이야. 허드슨 부인,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왓슨, 옛날처럼 그 의자에 앉아보지 않겠는가? 두서너 가지 자네하고 토론하고 싶은 점이 있으니까. 노 사수 선생께서는 역시 신경도 시력도 쇠약해져 있지 않았네. 홈즈는 반신상에 부서진 앞 이마를 조사해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뒤통수의 한복판에 맞아 골을 박살냈군. 아무튼 인도에서는 제일 가는 명사수였으니까 런던에서도 이 사나이와 겨룰 만한 자는 아마 없을 게야. 자네도 모란이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을 테지. 아니, 전혀 못 들었네. 병판이 자자한데. 하기야 자네는 세계의 가장 위대한 지략가 제임스 몰리아티 교수의 이름도 몰랐었으니까. 잠깐 그 책꽂이에서 내가 편집한 전기 편람을 꺼내주게나.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앉아 담배 연기를 줄곧 뿜어대며 느릿느릿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항목은 거물들 뿐이로군. 몰리아티는 전권을 통해서 거물이지만 그 밖에 독설업자인 모르건이 있는 데다가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메리두가 있고 머슈즈도 있네. 이자는 체링 크로스 역의 대합실에서 나의 왼쪽 송곳니를 부러뜨린 놈이야. 아, 여기에 오늘 밤에 선생이 있군. 이렇게 말하며 홈즈가 책을 건네주었으므로 나는 그 항목을 읽어보았다. 모란 세바스찬 예비역 대령 전 벵골 제1공병대 소속 1840년 런던 출생.
아버지는 전 페르시아 주재 영국 공사이며 제3급 바드 훈장을 받은 준남작 오거스터스 모란, 이튼 학교 및 옥스퍼드 대학에서 배움, 조워키 전쟁, 아프간 전쟁의 종군, 차라시아브 파견, 샤풀, 카불 등지에서 근무, 저서로 1881년판 서부 히말라야의 맹수 사냥, 1884년판 전글의 3개월 등이 있음. 주소 콘치트 거리, 소속 클럽은 영인 클럽, 턴커빌 클럽, 바가텔, 카드 클럽. 여백의 홈지에 꼼꼼한 글씨로 런던 제2의 위험 인물임이라고 쓰여 있었다. 놀랐는걸? 나는 책을 홈즈에게 돌려주면서 말했다. 군인으로서 훌륭한 이력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렇네. 어떤 시기에는 올바르게 살아왔던 걸세. 본디 무쇠 같은 성격의 소유자로서 말이야. 상처 입은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를 추적하여 하수도를 기어다녔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인도에서 유명한 화제거리지. 나무도 어떤 높이까지는 곧게 자라던 것이 벼랑간 복이 흉한 모양으로 비틀어지는 게 있지 않은가. 사람 중에서도 자주 그런 것을 볼 수 있네. 개인은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조상이 밟아온 온갖 과정을 재현하게 되는데 선과 악 중 어느 방향으로든 급격히 변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혈통 속에 흐르고 있는 강한 영향력을 표시한다는 지론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개인은 가족사의 축도에 지나지 않는 거야. 어쩐지 좀 기발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일은 아무래도 좋아. 고집하는 것은 아닐세.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지만 모란 대령은 악인 쪽으로 빗나가기 시작했네. 그리하여 스캔들로 번지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인도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퇴역하여 런던으로 돌아왔지. 돌아오기는 했지만 다시금 악평이 나돌기 시작했네. 그때 나타난 것이 몰리아티 교수로서 대령은 몰리아티에게 발탁되어 한때는 그 참모 장격인 관계로도 있었네. 몰리아티 쪽에서도 대령에게 많은 돈을 주고 보통 범죄자로서는 쓸모가 없을 듯한 아주 단수 높은 일에만 한두 번 글을 썼었지. 1887년 라우더의 스튜어트 부인이 죽은 사건을 자네는 기억하고 있을 테지만 모른다고. 모르더라도 좋지만 그 사건 뒤에는 확실히 모란이 있었건만 뭐니 해도 증거가 없었네. 아무튼 몰리아티 일당이 괴멸했을 때도 그만은 꼬리를 잡히지 않았을 만큼 대령은 몸을 숨기는데 교묘한 사나이였지. 언젠가 자네 집에 갔을 때 내가 공기총을 겁내며 창의 덧문을 닫게 한 것을 자네는 기억하고 있나? 그때 자네는 나를 몽상가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나로서는 그 가공할 만한 공기총의 실체를 믿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계적인 명사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의심을 했을 뿐이라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스위스에 가자 대령은 몰리아티와 둘이서 미행을 해왔지. 그 결과로 나는 라이엔바흐의 폭포 절벽에서 식은땀 흘리는 5분간을 경험했는데 그가 이 사나이임에 틀림없네. 내가 프랑스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신문을 주의 깊게 보았으리라는 것은 자네도 알겠지. 어떻게든 대령을 체포할 기회가 없나 하고 유심히 보았던 거야. 이 사나이가 런던에서 버티고 있는 한 나의 생활은 참으로 사는 보람이 없게 되지. 낮이나 밤이나 나를 노리고 결국은 기회를 잡을 게 뻔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 발견하는 대로 때려 죽일 것인가? 그렇다면 이쪽이 피고석에 서지 않으면 안 되네. 그럼 당국에 고발할 것인가? 당국으로서는 근거도 없는 의심쯤으로밖에 생각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이야기를 상대해 줄 리가 없지. 할 수 없이 나는 머지않아 꼬리가 잡힐 때가 오리라 믿고서 날마다 신문에 범죄 뉴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네. 그러던 참에 이번에 로널드 아데어경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야. 기회는 마침내 왔네.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의 예비 지식이 있다면 이 범인이 모란 대령이라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것을. 대령은 로널드와 카드놀이를 했네. 그런 뒤 클럽에서부터 집까지 뒤를 밟아 열린 창문으로 쏘았던 거지. 이미 한 점도 의심할 나이가 없어. 총알만으로 대령을 교수대에 보내는 데는 충분한 증거가 되네. 나는 곧 런던으로 돌아왔지. 그리하여 망보는 자에게 들키고 말았지만 감시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대령은 내가 갑작스럽게 돌아온 것을 자기의 범행과 결부시켜서 생각하고 크게 당황하여 자기의 몸을 지키고자 할 것이 분명했지. 그러자면 때를 놓치지 않고 나를 없애려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어 저 가공할 만한 무기를 들고 나서리라 생각했네. 그래서 나는 대령을 위해 이 창문에 안성맞춤인 관역을 마련해 두고 필요성을 예상했기 때문에 경찰에 연락을 취했어. 그러고 보니 여담이지만 자네는 눈치 빠르게도 잠복 중인 자들을 현관 출입구에서 발견했던 모양이더군. 그리하여 나는 감시 장소를 교묘히 택한 셈이었는데 같은 곳을 대령이 습격의 거점으로 이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대강 이와 같은 이야기인데 왓슨, 아직도 어딘가 설명이 모자라는 곳이 있나? 있지. 모란 대령은 왜 로널드 아데어 경을 죽였는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네. 아, 그건 말인가. 그 점에 있어서는 억측의 영역이니만큼 아무리 논리적인 두뇌를 가졌더라도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걸세. 제시된 것뿐인 증거 위에 각자의 가설이 세워질 수 있겠네. 자네의 말도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 자네는 벌써 무언가 짐작하고 있다는 거군. 대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네. 조서에 의하면 로널드는 대령과 편을 짜고서 상당한 금액을 따고 있었어. 대령은 카드놀이에서 속임수를 쓰는 거야. 나는 오래전부터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네. 생각건대 로널드는 살해된 날 아마 그것을 알아차렸을 거야. 그래서 그가 대령과 단둘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클럽을 그만두고 앞으로 카드를 손에 잡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으면 부정을 밝히겠다고 협박했다는 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야. 로널드 같은 젊은 사람이 그러한 경우 훨씬 연장자이고 신분도 있는 상대에 대해서 느닷없이 세상에 공표하여 명예스럽지 못한 창피해 주리라고는 거의 생각할 수 없으니까. 아마도 살며시 경고했을 거야. 대령 쪽은 카드놀이의 부정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만큼 클럽에서 추방된다면 파멸일세. 그래서 로널드를 죽여버린 건데 로널드는 살해될 때 파트너의 부정으로 딴 돈을 갖기 싫었기 때문에 얼마를 되돌려주면 좋을지 그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여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남의 이름을 쓰고 돈을 계산하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니만큼 귀찮게 추궁당할 것을 겁내어 평소의 습관과는 달리 방에 쇠를 채워두고 있었던 것일세. 이것으로 어떻겠나? 확실히 그것이 맞는 것 같군. 진위는 어차피 법정에서 입증될 걸세. 어찌되었든 간에 폰 헤르덴의 유명한 공기총은 런던 경시청의 박물관을 장식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모란 대령에게 괴로움을 당할 걱정이 없어졌어. 그래서 셜록 홈즈는 그의 생애를 다시 런던의 복잡한 생활이 차례차례로 풍부하게 빚어내는 흥미로운 문제의 탐구에 바칠 수 있다. 이 말일세.